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량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좀 찬물을 껴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예. 아직도 F-35를 만들고 있는 멍충이들이 있다 막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고 이제 드론의 시대인데 예. 이제 전투기는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X에서 이 트위터, 전투기 매니아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욕을 바가지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생각이 드는데 물론 미래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공군이 지금 새로 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 네네네. CCA라는 무인 전투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CCA는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무인 전투기들은 지상 통제에서 많은 부분을 해줘야 돼요. 네네네. 근데 향후에 이제 미공군에 나올 CCA는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역할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임무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제 생각이지만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F-30을 만들었다면 방향이 달랐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F-35를 만들었다면 그 F-35 전투기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한 건. 근데 아직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무인 전투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제 X에서 많은 이제 이 전투기 매니아들이 일론 머스크한테 욕을 빡겠으로 했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근데 머스크는 훨씬 더 그러면 멀리 앞서간 거네요. 좀 그러니까 이제 좀 너무 멀리 나간 건가요? 아니에요. 머스크가 생각하는 것도 저는 틀리지는 않다고 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술적 변곡점이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2030년 전에는 아마 이 AI로 돌아가는 이 무인 전투기가 이제 출현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굉장히 제한된 임무에만 사용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성장세가 계속되면 이제 유인 전투기를 위협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곧 올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유인 전투기와 네. 무인 드론과 좀 병행을 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요새 나오는 게 이제 유무인 복합이죠. 유무인 복합. 그 KF-21도 약간 그 염두에 두고 네. 그래서 복조화로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미공군이 하는 CCA 사업 같은 경우에도 네네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걸 구현한 영상들을 보면 그 말씀해주신 탑건 매버릭에 나온 슈퍼호넷 나와요. 그래서 슈퍼호넷에서 조종사가 태블릿을 차고 저 앞에 나가 있는 이 무인 전투기들을 조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세세하게 조종하는 게 아니라 임무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대0 버튼을 딱 누르면 지들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KF-21도 이제 그렇게 지금 유무인 복합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늦었어요. 미국은 지금 이 무인 전투기에 인공지능을 집어넣는 거를 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물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전력화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적용 개발하는 단계.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기술 격차가 지금 한 20년 정도 나죠. 미국하고요? 네. 무인기 관련돼서는. 근데 이게 무인기가 물론 이제 상상하듯이 유인 전투기가 가고 왜 그 이른바 그 게임에 나오는 캐리어처럼 맞아요. 혼자 날아가고 지들이 공격하고 오고 네. 막 이렇게 또 다른 임무 기다리고 막 이런 체계는 앞으로 좀 많이 남았지만 일단 드론 자체를 하는 것도 현장에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 물론 그렇죠. 이게 인공지능이냐 인간이 조종하는 거냐 이 지금은 차이긴 인간이 합니다만. 하는 게 많죠. 근데 앞에서도 전차 이야기로 좀 우리가 했습니다만 드론이 막 완전한 이제 거의 게임 체인저가 됐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요? 게임 체인저는 아니지만 이제 분명한 건 군에서 쓰는 무기 체계 요소에는 확실하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2010년 초반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드론의 크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들었을 때는 DJI 같은 소형 드론 얘기하시는 거. 큰 드론은 이미 군에 다 들어와 있고, 그렇죠. 이 DJI 같은 프레데터 소형 같은 거. 드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통에서 이제는 군의 핵심 무기 체계가 됐다. 근데 지금 잘 보셔야 할 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세계 여러 나라 군대들이 지금의 화두는 그거예요. 카운터 드론이. 카운터 드론? 대드론을 어떻게 하느냐. 대드론. 네, 드론을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드론의 전차가 터져 나가지만 그럼에도 전차를 사는 이유가 대드론 장비를 갖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극복을 해나가려는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드론이 물론 우크라이나에서 게임 체인저는 졌지만
향후에도 이게 계속 될 거냐? 이거는 좀 사실 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네. 드론이 나타나면 그 막 소총으로 맞추려다가 실패하고 네. 전차에도 뭐 위에 장갑도 아니고 이상한 천막 같은 거 철망 치고 두고 했잖아요. 철망 두고 드론 오면 막 뛰어내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요격할 수 있는 것들을 갖추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미국의 그 방산 스타트업 중에 이피러스라고 있어요. 네. 이 회사가 만드는 게 독특해요. 그 드론을 요격하는 방법은 물리적 방법도 있지만 네. 전자기적인 방법이 많습니다. 아하. 재밍 거는 방법. 아, 그래서 그냥 컨트롤이 순간 안 돼 버리게 그냥 근데 알아서 추락해 버리게. 이 이피러스에서 만드는 건 뭐냐면 하이 파워 마이크로웨이브 파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를 쏘는 거예요, 그냥. 그 전자레인지 뚜껑 열어 징 하듯이. 네. 어. 근데 이게 능동 주사 방식으로 돼 있어요. 쫓아가면서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렇게 안테나 방식이 아니라 어. 왜 A사 레이더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네. 네. 셀 방식으로 이렇게 쫙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목표 쫙 한 번에 싹 훑으면 그냥 수십 대 드론이 한꺼번에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후두두두두두. 네. 지금 드론의 대드론 작전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개인이 보병이 들고 있는 대드론 건 하나 가지고는 한두 대밖에 격추를 못해요. 아.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한 번에 여러 대 드론을 마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미국은 그런 방식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향후에는 드론의 물론 드론이 중요한 무기체계이긴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계속 그 뭔가 맹위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현재까지는 무방비였는데 네. 방어 체계가 또 올라올수록 드론의 힘도 떨어질 수밖에 네. 없고.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무기체계가 새로 등장하면 창과 방패처럼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약간 과도기적인 상황이에요. 그게 그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대형 드론 쇼 네. 하는데 네. 엄청나게 많은 드론이 한꺼번에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업체 어떤 실수나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경쟁사에서 뭐 방해 전파를 쐈다 이런 썰도 그럴 있고 수 물론 이제 있어요. 확인은 잘 안 됩니다만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상용 드론은 전자전에 취약해요. 어떤 뭐라든 보안 이런 네. 게 좀 그러니까 이제 수 있습니까?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뭐냐면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 등장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무전이 아닌 무선이 아닌 유선 드론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연날리기도 아니고 어떻게 유선 드론. 광섬유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드론이 줄 달고 날아가는데 네.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 줄을 무슨 뭐 몇십 킬로씩 뭐 이렇게 감고 있을 수는 그래서 없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천검 대전차 미사일 예, 예. 걔도 방식이 두 가지예요. 아. 유선 유도 방식을 쓸 수가 있고 무선 유도 방식을 쓸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워낙 대드론 관련해서 전자전 이게 갈수록 세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우크라이나에 등장한 새로 나온 드론이 뭐냐면 광섬유를 확 풀어서 대신 이제 그렇게 되면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되겠죠. 예. 근데 전자전은 강해요. 그래서 그런 드론도 나오고 해킹 안 있어요. 되게 방해 네. 안 받게. 전혀 방해를 안 받죠. 그가 이제 요 선 통해서 계속 데이터를 전송 주고받으면서 날아가는 거죠. 거기 이제 낚싯대 릴 풀듯이 싱. 맞아요. 하고 쭉. 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이제 그런 드론들 만들어내고 있고, 그 향후에는 오히려 무선 드론보다 예. 광섬유 드론이 오히려 좀 대세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사거리는 제한이 있습니다. 많이 못 날아가요. 근데 그리고 장애물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전자전에는 강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광섬유 드론들도 최근에는 좀 핫하게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군에서 예. 드론 부대 창설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수준이라든지 네. 뭐 드론 도입 상황, 기술력, 뭐 군사력은 어느 정도예요? 드론 부대? 참 드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드론 얘기를 하면 전 가슴이 아파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저는 항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군용 K방산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불과 한 20년,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세계적인 그런 무인기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터키에서도 네. 지금 이제 군단용 무인기가 있는데 네네. 송골매라고 야 그거 우리 좀 기술 이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네.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무인기 기술이 터키에도 뒤처진 상황. 그 무인기라고 하는 게 네. 이제 군사용 드론. 군사용 드론. 왜 그렇게 됐냐? 두 개의 사업이 있었어요. 중고도 무인기 사업하고 네. 차기 군단 무인기 사업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사업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도 사실 이게 문제인데 우리 군은 그런 도전적인 사업에 대해서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냐면 예.
터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네. 튀르키예가 지금 사실 세계적인 무인기 강국이 됐어요. 바이락타르 뭐 TB2 이런 거는 베스트셀러 무인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에서도 폴란드도 샀고 뭐 중동 나라들도 많이 샀고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어느새 무인기 강국이 됐어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 시제기가 나왔을 때부터 군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요걸 좀 보강해야겠네. 그러면서 좀 차츰 업그레이드를 해서 괜찮은 물건의 무인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우리 군은 어떤 문제가 있냐? 군 요구도에 안 맞으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넘는 세월을 허송세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은 이제 시제기는 만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스톱, 다시 시작.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그렇게 안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수사를 받아요.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무인기 하나 만드는데 한 13년 걸렸어요 지금. 근데 그 사이에 경쟁국들은 사실 지금 기술적인 성과를 많이 이뤄냈고 특히 이제 튀르키예 일례로 튀르키예가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가보면 중국의 그 이제 뭐 미국은 보면 프레데터 리퍼 같은 무인기 있잖아요. 네. 중동의 나라를 보면요 그 중국산 프레데터 리퍼 같은 무인기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거의 뭐 웬만한 전투기만한 드론도. 네. 지금 오히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이 밀려났고 그런 이제 제도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드론보 전투단도 만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적인 문제기도 해요. 이건 뭐 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군도 보면 다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군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거는 정보병과에서 많이 합니다. 정보라는 주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생겼냐? 이제 우리 군에서 이제 외국에서 정찰 및 공격까지 할 수 있는 네. 무인기를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정보병과에서 반대라는 거예요. 왜요? 정보병과는 전투병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드론 같은 경우 특히 이제 DJI들은 좀 작은 것들은 사실은 이제 소대급에 막 나눠줘야 돼요. 그냥 거기다 뭐 작은 폭탄 붙여서 막 쓸 수 네. 있게. 그러니까 이제 막 사용이 가능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1인당 하나씩 갖고 다니고 막 이렇게. 진짜 막. 그래야 돼요. 싸고 그다음에 많이 써야 되는 게 이 소형 드론은 대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보면은 다 군에 무슨 요구도 다 들어가야 되고 추워도 작동을 해야 되고 더워도 작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를 잘 보시면 대부분의 드론들이 그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빨리빨리 만들어서 빨리빨리 소모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군의 기준이 그렇다 보니 그렇게 못 써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무인기가 잘못해서 떨어지기라도 되면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기 3D 이런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쓰는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드론이 그동안 많은 제약을 받고 발전을 못했죠. 어떻게 보면 기술력보다 좀 수용성 제도의 문제. 제도의 문제가 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K방산의 미래 먹거리가 지금 드론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상황. 그래서 사실 드론은 저는 항상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면 K방산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뭐 좀 수용성을 좀 높이고 제도를 좀 바꾸면 빨리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느니 오히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다만 이제 뭐 날아다니는 건 지금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유무인 복합은 단순히 이게 뭐 항공기뿐만 아니라 향후에 뭐 지상, 해상, 공중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해상 관련된 지금 무인 체계들은 상당히 좀 높은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 심지어 외국에서 지금 관심이 많아요. 이제 그 무인 수상정이나 이런 것들, 무인 잠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미래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어떻게 빨리 고쳐줄 거냐.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많이 이제 제도적 보완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이 정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그런 문제들이 좀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드론이라는 게 하늘로 바다로 땅으로 예.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거고 예. 뭐 로봇계 같은 예. 거에도 등에다가 뭐 화염 방사기도 붙이고 있고 뭐 예. 총도 붙이고 있고 기관총 붙이고 예. 있고 근데 우리나라도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드론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고 아, 로봇계 같은 데도 저는 이미 뭐 무기 말도 달고 못해요. 있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군들은 이미 우리 군보다 앞서서 실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로봇계 있죠. 네. 그 실제 전투하는 부대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막 새처럼 생긴 그런 무인기 같은 것들, 아주 작은 것들 그런 것들도 실제로 지금 적용해 쓰고 있고 그 무인과 관련돼서는 이미 이제 저도 이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영국 제인스의 한국 특파원을 하고 있지만 제인스가 이제 뭐 세계적인 군사 전문인데 거기서 이제 무인기 담당하는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야 중국의 기술력은 어떻게 보냐. 그 기자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 사람인데 무인기 관련된 기사로 상도 받았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무인기에 박식한 사람인데 자기가 봤을 때도 미국 다음인 것 같다. 일단 미국은 이 무인기 기술과 관련돼서는 넘사벽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들고 본다. 중국이 참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몇 주 전에도 지난주에도 사실 중국 베이징 갔다 왔는데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뭐 최근에 뭐 전기차 관련돼서도 네. 뭐 중국산이 뭐 많은 부분에서 기능적으로 앞서고 있잖아요. 네. 중국산 무기 체계들이 보면 지금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중국산 전기차처럼 특히 이제 무인기라든가 로봇 분야는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그렇죠. 로봇 기술은 중국 기술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보면 갈 때마다 이제 느끼는 거지만 유무인복합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앞서 있다. 심지어 이제 러시아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지금 앞서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뭐 CES 후기 뭐 이런 네. 걸로 이제 저희 YG 클럽이라는 플랫폼에서 그 CES 후기도 이제 세미나로 듣기는 했습니다만 진짜 만약에 중국이 드론을 가지고 인해 전술을 펼친다면 네. 그 일종의 드해 전술 되는 거죠. 정말 그러면 그래요. 그 진짜 엄청난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위협감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튀르키예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시제품 단계부터 적용을 계속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전투 부대에 적용을 해서 계속 경험치를 쌓고 개량을 하고 하는 작업을 계속해요. 근데 우리는 좀 그게 아직은 좀 더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가고 그다음에 팔 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기존에 팔았던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동 특히 그러니까 사우디나 UAE 보면 이라크도 그렇고 지금 중국산 무인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술 합작 방식으로 현지에서 생산도 하고 있고. 중국산 무기를. 네, 무인기 특히 무인기 분야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지나간 10년이 정말 아쉽죠. 아깝네요. 너무 네. 아깝네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동 국가들은 또 중국 거를 사는데 또 거부감은 없을 테고. 그렇죠. 북한도 드론 많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뭐 청와대 상공에다가 드론 띄운 적도 있고. 네. 북한의 기술력 물론 좀 조악하다고는 합니다만. 근데 북한은 이제 드론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세요, 솔직히. 네. 북한 저렇게 드론 이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해서 드론 관련된 기술 배우고 할 텐데 형이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물론 이제 기술은 배워오겠죠. 근데 북한에 드론 생태계가 있나요? 산업 생태계가?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러시아도 그런 드론 생태계, 산업 생태계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부품을 중국, 인도에서 들여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 기반. 없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드론 전쟁은 아주 심플해요. 생태계를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에요. 아하. 제조 생태계. 네. 근데 우리는 부품을 구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세계적인 드론 업체가 없잖아요. 네. DJI 같은. 그게 문제라고 봐요 저는. 저는 차라리 미래 우리가 드론전을 위해서는 삼성이나 LG가 그런 드론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전자제품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싸게 많이 쓸 수 있는 드론을 대량 생산. 대량 생산해서 하면 그게 오히려 우리가 군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일단 드론전은 드론 산업과 관련된 생태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기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북한이 과연 그럼 그런 드론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을 할지 그것도 사실 의문인 상황이고. 해서 우리가 아쉬운 측면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또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왜냐면 지금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징병을 할 수 있는 자원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결국에는 무인으로 대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K 방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먹거리가 뭐냐, 무인 체계인 건 확실해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인 체계가 많아지면 정비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같이 커지는 생태계. 네.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향후에 우리 방산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K 방산에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이제 해외 시장은 계속 커져 나갑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 최소 5년, 최대 10년은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 해외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갈림길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이제 내수 시장을 탈피하고 글로벌로 갈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우리 대기업들이 겪었던 문제가 조만간 저는 우리 K 방산 업체들도 올 거라고 봐요. 글로벌 하러 갈 거냐. 그러니까 내수 시장은 이제 적당히 하고 해외로 아예 나갈 거냐. 아니면 현재에서 유지할 거냐. 아하. 그 고민의 시기가 이제 몇 년 안 남았다고 봐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 지금 이제 슬슬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단순히 우리 방위산업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문제이기도 해요. 네. 정말 이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정말 성숙된 기술도를 가지고 있는 50대, 60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베이비붐 세대 분들, 이분들의 빈자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왜냐? 제가 78년생인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걸 많이 요구했죠.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 네네네. 근데 우리 베이비붐 선배 세대들은 여러 분야를 거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들어온 친구들이나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은 굉장히 파편적인 일들밖에 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방사업체들, 예를 들어서 해외에 뭔가 기술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단편적인 것들만 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큰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연 우리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거냐. 방산에, 특히 해외 방산 수출에 있어서. 왜냐하면 방산 수출할 때 교육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쵸.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은퇴하신 분들이 실제로 해외 방산업체들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예를 들어서 먼 나라가 전투기 만든다 그러면 미국은 워낙 이제 항공기 엔지니어들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KF-22 할 때도 그렇게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구체적인 답이 없어요 지금. 근데 향후에 해외 수출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체계화 시킬까.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우리나라도 잘 보시면 미국 보잉사나 로키드 마틴이나 뭐 이런 큰 회사들 다 한국에 지사가 있습니다. 왜냐, 한국은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향후에 우리 방산업체들이 큰 시장에는 이제 지사도 만들고 이런 걸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추격해서 말씀드리면 글로벌화, 이 숙련된 기술자분들을 우리가 은퇴한 뒤에도 어떻게 활용해서 K방산 해외 수출에 도움을 줄 거냐, 이런 것들도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K방산 이제 그 수출 산업으로서 이제 시작이고 이제 네. 성숙도를 갖춰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해야 할 어떤 과제까지 네. 입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군사평론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위원인 김대영 위원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